73페이지에 챕터 1의 주관식 문제에 나와 있는데 문제 1번하고 2번은 뭐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은 문제 3번, 4번까지는 직접 해보시고요. 예, 뭐 그다지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지금 앞에서 객관식 문제 풀었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문제 5번 이제 거래 분계와 전기에서 나와 있는 거 요거는 한번 연습 삼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8월에 거래 내역이다 해가지고 8월 1일에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고, 시스코, 예, 해충 방면에서 얘기하는 거죠. 예, 세미시스코라는 회사도 있는데, 예, 거기 주식 투자했다가 이제 손해 많이 봤죠. 자, 8월 1일 예, 세미시스코, 예, 사장님 나빠요. 자, 8월 1일에 시스코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현금 10만 원을 출자하였다. 그러면은 현금이 10만 원, 공색이 쿨하게 띄고 현금 10만 원, 그리고 자본금 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8월 2일에 은행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차입하였다. 자, 일단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생겼죠? 근데 이게 누구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채권자로부터 빌려온 돈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입금 10만원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 사용할 건물을 5만원에 구입하였다. 8월 3일 건물을 5만원 주고 구입하였다. 자, 현금을 줬으니까요. 현금이 사라지게 되는 형국이겠죠. 그리고 해충 방멸 기계장치를 15,000원 15개 구입하였다. 기계장치를 구입한 거죠. 기계장치 8월 4일이죠. 8월 4일. 그죠? 15,000원에 현금을 주고 구입하였다. 만약에 현금을 주고 구입한 게 아니라 외상으로 구입을 했으면 미지급금이 되겠죠? 그죠? 자, 가끔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미지급금하고 매입 채무하고 뭐 외상 매입금하고 그리고 미수금하고 매출 채권하고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같은 겁니다. 이거 솔직히 저는 이것도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얘는 조금 다르게 쓰죠. 얘는 좀 다르게 쓰는데 왜 다르게 쓰느냐? 주로 이쪽은 이제 영업용 고정자산 관련된 거, 뭐 그와 같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부채 또는 아직 받지 않은 돈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요. 이쪽은 주로 이제 재고 관련된 거래를 할 때 가장 빈번한 거래죠. 그래서 이제 구분해 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결국에 줘야 되는 돈 안 준 거고요. 이거 받아야 되는 돈 아직 못 받은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8월 8일에 드디어 매출이 발생했죠. 내가 해충 방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해충 방멸 서비스를 제공했으면은 이게 바로 매출이 되는 거죠. 매출 10,000원인데 현금으로 받았네요. 에헤라디아. 자, 우리는 언제 매출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우리의 주사업 목적에 의해서 우리의 주사업 목적의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고객에게 돈 받을 권리가 생기면, 그죠?
그러면 그게 매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일을 해가지고 돈 받을 권리가 생겼는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 그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돈 버는 거래가 생겼는데 여기에 매출에 뜰 때가 있고요, 영업의 수익이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장님들은 어떤 욕구에 막 이렇게 막 휩싸이게 되느냐? 어차피 같은 수익인데 여기다가 쓰면 안 될까라는 강한 욕구를 가지게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정관을 바꿔야 돼요. 정관의 사업 목적에다가 이거를 뭐 넣어놔야 돼요. 갑자기 뭐 회사가 갑자기 뭐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갑자기 컴퓨터를 팔았어요. 그래놓고 그걸 막 매출을 잡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거기다가 하드웨어 이 상거래하는 것도 정관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잘 봐야 돼요. 이상하게 보면 인생이 이상해집니다. 다음, 광고를 의뢰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 자, 15번 같은 경우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광고를 의뢰를 했다 그랬어요. 광고를 수행한 건 아니고요. 광고를 수행했으면 이제 비로소 졸골 돈 줄 의무가 생긴 건데, 지금 여기서는 광고를 의뢰했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은 광고를 의뢰하고 먼저 땡겨준 거니까 이거는 뭐 한 겁니까? 선급금 준 거예요. 선급금, 그리고 현금. 그리고 어딨니? 선급금 3만 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딨냐? 8월 15일인데 광복절이죠. 대한독립 만세. 자, 그런데 이 책에서 보면 아마 이렇게 안 써 있을 거라고. 광고 선전비. 자, 우리 답을 한번 볼까요? 8월 15일에 광고 선전비 3만 원이라고 돼 있다고요. 자, 선급금은 자산이죠. 자, 광고 선전비가 그럼 비용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아,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저 양반이 틀린 거 아닌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자, 근데 왜 여기에 이렇게 써놨느냐? 지금 나는 광고를 의뢰했다라는 것만 봤죠? 광고를 의뢰한 거지 실제로 광고를 수행했다는 언급은 없지 않습니까? 광고를 수행했다면은 이 선급금 자산, 이 선급금이 왜 자산이 되느냐? 내가 광고라는 거, 이 광고라고 하는 활동을 저쪽에서 나한테 수행해 줄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급금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광고가 수행됐다면은 나는 비로소 그때의 선급금 3만 원을 지우고 광고 선전비로 대체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요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거는 의뢰 및 지급이고 얘는 실제 수행 시점이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서비스를 또 제공했는데 이번에는 5일 후에 돈을 받기로 했네요. 8월 18일에. 그러면은 자, 일단 일을 했으니까 뭐야? 무조건 매출 잡아야죠. 매출. 일했다고 무조건 매출 잡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지금 조금 지금 설명해 주죠, 뭐. 자, 매출을 지금 10,000원어치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게 내가 받을 돈이 되는 거니까 이 외상매입금으로 매출금으로 잡을 수도 있고 매출 채권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이제 뭐 따라가 봅시다. 매출 채권으로 잡았어요. 매출에서 내게 발생한 채권이다. 채권은 뭐다? 돈 받을 권리다. 자, 이렇게 썼다고요. 만약에 이 회사가 내가 일을 다 해줬어. 근데
이 회사가 돈을 안 줄 것 같네. 근데 그냥 한 거야. 그럼 매출 못 잡는 겁니다. 관련된 이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비용만 비용 처리하는 거지 매출 못 잡아요. 왜? 매출이라고 하는 게 발생해서 어떤 재무 상태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이 매출 채권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매출 채권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매출 채권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받을 수 있다고 봐야겠죠. 우리 너무 트집 잡지 않을게요. 다음 8월 23일에 보면요. 현금으로 회수했네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네. 요즘 돈 못 받아서 이제 막 소송하고 이런 회사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게 진짜 채권일까? 네,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다음 8월 25일 종업원에게 급여를 3만 원 지급하였다. 8월 25일 급여 3만 원 비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현금 3만 원. 실제로는 당좌예금 계정에서 빠지겠죠. 다음 건물을 임대한 대가로 5만 원을 수령하였다. 29일.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건물 임대했는데 이제 막 모르는 거예요. 막 임대했는데 내가 막 5만 원을 수령 잠깐만 임대를 했으면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자, 그건 왜냐? 여러분이 건물주가 아니라서 그래요. 자, 임차라는 개념은 돈을 이제 빌리는 거죠. 자, 각종 자산을 빌리는 걸 임차라고 하고 임대라고 하는 건 누군가한테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코라는 회사는 건물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임대해 준 거죠. 그 결과 돈을 받았네요. 현금 5만 원.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야 될까요? 자, 두 가지 방식입니다. 매출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임대료 수입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임대료 수입 또는 뭐 수입 임대료, 임대 수익 뭐 이런 이름으로 다 쓸 수 있어요. 자, 1번이 맞을까? 2번이 맞을까? 석호야, 1번이 맞을까? 2번이 맞을까? 2번이 맞을 것 같아? 이거 회계팀에서 2번으로 회계 처리해가지고 들고 들어가면은 사장님한테 혼쭐 납니다. 이걸로 잡아야 돼요, 원래는. 왜? 대부분의 회사들이 건물을 갖고 있으면 거기다 뭘 넣죠? 임대업을 사업의 주목적으로 정관에 기재를 해놓습니다. 예. 당연하죠. 왜 그러겠니? 이게 보기 좋아, 재무제표에. 이게 보기 좋아. 이게 보기 좋잖아.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쓰는데 지금 이 책에서는 이제 임대료 해갖고 이쁘게 적어놨죠. 예, 뭐 아니라고 합시다. 예, 그래서 자, 지금 이거를 듣고 계신 회계팀 직원들은 이걸로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학생들은 이걸로 적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계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두 개의 차이를 가지고 이제 사장님들한테 컨설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다음 해가지고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현금 계정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금 계정만. 자, 이쪽으로 와야겠네. 원래 이제 뭐가 있어야 되죠? 전기 2월액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선 전기 2월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죠. 왜? 8월 1일에 설립한 회사니까요. 그죠? 그래서 전기 2월액은 없는데, 자, 8월 1일에 자, 현금이 100만큼 늘었어요. 뭐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자, 8월 2일에 현금이 늘었어요. 뭐 때문에? 차입금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보면은 원장을 보면은 이제 거래가 바로 떠오르고 반대 계정에 어디에 연결돼 있겠다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월 3일에 줄었죠?
현금이 줄었죠? 뭐 때문에? 건물 때문에. 무슨 얘기죠? 아, 건물 샀잖아요. 예, 럭키한 회사죠. 8월 3일에 건물을 사자마자 누군가가 들어와 가지고 바로 임대 수입을 잡는다. 예,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아주 럭키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아,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공실이 아닌 상태의 건물을 인수했을 수도 있죠. 아, 왜 회계 원리 하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건 니들이 학생이라서 그래요. 예, 이런 얘기는 이제 실무자들은 들으면 이제 훨씬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니들도 이걸 알아야 되죠. 자, 회계를 문제 풀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 그럼 이거 빨리 모니터를 끄라고. 모니터를 끄는 게 아니고 딴 거예요. 딴 거. 니들 문제 풀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배웠으면은 그걸 통해서 이 사회에 뭔가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하세요. 사회에 공헌을 못 하시면은 부모한테 효도라도 하실 수 있는 활동을 하시라고요. 그래, 점수 잘 받으면 효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럼 그 인생 골아프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8월 4일에 보면 기계장치 때문에 현금이 나갔죠? 8월 4일에 기계장치 때문에 나갔다. 15 기계장치다. 다음 8월 8일에 아름다운 일이 발생했죠. 이럴 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자, 다이렉트로 받았다. 아이고, 현금이 아니죠. 매출 때문에 현금이 10만큼 늘었다. 그죠? 아유, 점점 글씨가 날아가는 거 보니까 이제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거예요. 다음 8월 15일에 현금이 30 늘었는데 30 줄은 거죠. 8월 15일에 얼만큼 줄었다? 30만큼 줄었는데 뭐 때문에 줄었다? 저는 당시에 선급금이라고 썼어요. 뭐 광고 선전비로 다이렉트로 쓰시는 분들은 쓰시고요. 그리고 8월 23일에 현금이 늘었는데 뭐였죠? 채권이 회수된 거죠. 8월 23일에 현금이 10 늘었는데 매출 채권 때문이다. 사실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분필로 쓰는 작업을 할 수 없어. 언젠가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엑셀로 가르치는 시대가 와야 된다고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할아버지입니까? 예, 뭐 노인은 공경해야 되지만요.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급여 8월 25일에 현금이 나갔죠? 8월 25일에 약간 무슨 뭐 회계학계 철구 이런 거냐? 야, 나 이거 하면 잠깐만. 이거 끝나면 여러분이 별풍선을 던져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그럼 나 기모찌 한번 때릴 테니까. 8월 25일에 급여 30. 그죠? 그리고 자, 8월 29일에 임대료라고 쓰겠습니다. 임대료 수입. 임대료 50. 임대료 수입 임대료 뭐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초에 있던 것보다 단계에 있던 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27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 단기에 감소한 내역을 보게 되면은 60, 125가 되네요. 그럼 요걸 125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사실은 슬픈 거예요. 그래갖고 원래는 어떻게 쓰느냐? 270 중에서 125만큼 나갔고, 그럼 145만큼이 차기 2월 된다. 이렇게 써주죠. 이거는 이제 마감 절차고요. 마감 절차. 마감 뒤에서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 한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른 계정은 안 하겠습니다. 직접 해보면 되는 거죠. 예. 자, 문제 6번. 문제 6번은 그냥 눈으로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죠. 1월 1일에 현금 계정을 보면은 자본금 때문에 현금이 3만 원 늘었다 그러죠. 그러면은 자본금 계정에 보면은 자본금이 3만 원 늘었을 때 현금 때문에 늘었겠죠. 그러면은 1월 1일에는 3만 원을 불입하여서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1월 5일자 거래를 보면은
현금이 4만 원 들어왔는데 차입금이 4만 원 늘었, 차입금 때문에 늘었다 그러죠? 그러면 차입금 때문에 현금이 늘었다. 차변에 현금 4만 원, 대변에 차입금 4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1월 10일에 자 1월 10일을 보면은 조금 복잡하게 써 있죠? 미지급금이 발생했죠. 비품을 사오느라 미지급금이 발생했죠. 그래서 비품을 외상 매입하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1월 10일에 현금 3만 원짜리가 또 있는데 이거는 뭐죠? 비품을 지금 사온 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온 거죠. 비품을 3만 원어치는 뭘로 사온 거예요? 현금 매입한 거죠. 그리고 비품 2만 원어치는 외상 매입한 거죠. 그리고 1월 10일 이후에 또 있나? 1월 30일에 이자 비용이 발생했죠. 아까 차입금이 있었으니까 돈 빌렸으니까 이자 줘야 되잖아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바로 챕터 2 결산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이란 무엇인가? 예, 최근에 이제 결산으로 각종 회사들이 골머리를 앓았죠. 그리고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있을 수 없으니까 또 제가 가죠. 결산 보겠습니다. 결산.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은 분계장에 적고 이거를 총계정원장에 옮기는 것을 전기라고 한다. 아까 봤죠? 분계장에 차변대변 이렇게 쓰는 거고, 요 차변대변 쓴 게 이제 쓴 걸 나중에 이제 원장에 전기한다 그러죠. 실제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분계를 끊으면서요. 그게 엑셀 시트로 다 총계정원장으로 넘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기중에는 그냥 계속 거래만 끊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를 끊어놓고 나면은 기말에 이제 총계정 원장에 계정 잔액들이 남게 되겠죠. 그럼 그 계정 잔액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수정 전 시산표, 그러니까 트라이얼 밸런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수정 전 시산표에다가 당기에 기중에 반영하지 못한 회계 기록들을 반영하고 나면 수정 후 시산표가 되는 것이고요. 이 수정 후 시산표를 찢어가지고 인컴 스테이트먼트, 파이낸셜 포지션 만들어내 주는 거를 이제 마감 재무제표 작성 절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말 수정분기의 필요성. 예, 요거는 문제를 풀면서 직접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나 같으면 이런 거 안 봅니다. 안 읽어요. 뭐 선급 항목 디퍼드 인퍼드 됐어요. 예, 됐다고. 안 해. 이거 다 이거 하다 보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이걸 굳이 하잖아요, 우리가. 됐고요. 예. 그림 2-3 봅시다. 아까 내가 어떤 걸 썼었냐면은 아까 문제를 풀다가 광고를 의뢰해가지고 3만 원을 지급했는데 답안지에는 광고 선전비라고 써 있었고 저는 거기다가 선급금이라고 썼죠. 그렇게 썼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회계에서는 언제나 발생주의라는 걸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현금의 입출이 있을 때 현금의 입출에 의해서 회계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거래가 일어났을 때, 그죠? 그때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그 차이를 반영해 주는 것이 바로 발생주의다. 그리고 발생주의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대해서 훨씬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감가상각비의 의미에서 나와 있죠.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가 있어요. 마더. 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낳죠. 선. 예, 접니다. 저 만치. 만치가 딱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만치가 이제 태어났을 때 얘가 이제 한 100원짜리였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열심히 20살 때까지 키우는 거예요. 20살 때까지. 20살. 그러면은 자, 이때까지 우리 엄마가 저한테 투자를 왜 하겠어요?
자, 우리 회계적으로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익이 기대된다고 보는 거죠. 아닙니까? 왜 그러지? 아니, 회계적으로 보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익이 기대되는 거고, 아니 비용 처리하는 거지. 자, 그리고 자, 재무적으로 보면 어떤 거죠? 저의 가치는 제가 앞으로 창출해낼 미래 현금으로면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뭐 한 1,000원 정도 썼다고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엄마가 그래갖고 나를 1,100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희망적으로 기대 수명을 잡아보겠습니다. 60년, 60세, 예, 뭐 60세, 예, 100세 인생, 예, 좋은 얘기인데요. 예, 술 많이 먹어가지고 조금 힘들 것 같고, 뭐 60년 정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제가 60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래갖고 20세 이제 20살 때는 얼만큼 벌고 22살 때는 얼만큼 벌고 3살 때, 4살 때, 5살 때, 6살 때 이렇게 돈을 벌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 엄마가 이때 비용 처리를 막 했어요. 그래갖고 1,100원짜리를 안 잡았어. 1,100원짜리를 안 잡았다면은 그러면 이때는 비용만 발생하니까 적자예요. 적자. 자, 자식인데 적자야. 그럼 죽일 놈이라는 뜻. 예, 불효자라는 뜻이죠. 그죠? 그런데 자, 이때부터는 아들이 100원 한 장 안 주는데 막 돈을 막 쓸어 담아와. 자, 돈을 쓸어 담아와. 그래갖고 이거는 이거 흑자인데 빨간색으로 쓰면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여기서는 아무튼 흑자야. 흑자야. 수입만 있어. 수입만 있어. 흑자야. 그래갖고 자, 이때는 거의 내가 이제 뭐 완전히 효자야. 자, 이게 올바른 판단일 거냐 이거예요. 올바른 판단이 아니죠. 자, 우리 어머니는 뭐 하신 거죠? 투자를 하신 거죠. 우리 아들이 이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이 기대되기 때문에 계속 그래갖고 우리 아들을 자산화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1,100원짜리를 그러면 앞으로 벌어들이는 돈에다가 대응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갖고 매 기에 적자 흑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바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냥 비용의 발생 시점에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해버린다. 내가 건물을 샀어. 건물을 샀는데 건물을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해버려. 그럼 나중에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는 시점에만 수익을 처리한다면은 이게 회사였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왜? 건물을 사는 시점에 주주들은 배당 못 받죠. 그리고 건물을 사고 난 이후에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는 시점에 있는 주주들은 지들이 배당을 많이 받게 되겠죠. 뭐 물론 결손금을 떨어내고 난 이후에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수익 비용의 대응이 이루어져야지 적절한 기간 간 평가가 가능해지고 그에 따라서 감가상각이라는 이 회계상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이란 무엇이냐?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산에 배분된 원가를, 자산에 배분된 금액을 수익의 발생 시기에 따라 적절히 대응시켜서 나누어 비용 처리해 주는 거를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거죠. 회계상으로는 이런 개념이죠. 지금 이 책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제 유형자산의 가치감소분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치감소분이라는 표현으로 감가상각을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일반 경제학의 개념, 또 뭐 무슨 뭐 다른 개념이라고 얘기한다면, 회계학의 개념에서는 감가상각을 얘기할 때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2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사용 가능 기간 동안 가치 하락분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해서 비용으로 기록하는 것. 예,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포함하고 싶어 하는 거네요. 감가상각비의 계산 방법에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방법들 결산 사례를 보면서 뭐 보도록 할 거고요. 결국에는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 가능 시점부터
그 자산의 장부 금액을 줄여주면서 사용이 종료된 시점에는 그 잔존 가치만큼 남게 해주는 거니까, 예를 들어 1,000원짜리 기계장치를 놓고 5년 동안 쓰면서 이 사용 내용 연수가 지난 후에는 100원이라고 한다면 1,000원에서 100원까지 가는 그 900원만큼을 감가상각해 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5년이면은 180원이 될 겁니다. 연단위 180원. 예, 정액법으로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감가상각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뒤에 나와 있으니까 자세하게 나눠서 할 거고요. 또 종합예제 96번 96페이지 종합예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1월 1일에 현금 30만원, 차량 운반구 10만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자, 1월 1일에 영업을 시작했는데 현금은 얼마? 30만원. 공세계는 언제나 띄는 거고요. 차량 10만원을 해서 사업을 하였다. 자, 우리 이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죠? 결국에는 납입한 거죠. 홍청 나갔다. 자, 자본금 40만원.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봤는데. 뭐가 특이하죠? 차량도 출자할 수 있나요? 예,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현물 출자라고 하죠. 현물 출자. 예. 자, 현물 출자를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내가 어떤 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차량이 사실은 중고차 시장에서 한 2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내가 한 10억이라고 뻥쳐가지고 집어넣는 거야. 그럼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죠. 그럼 그 자본금을 믿고 투자한 주주들이 피해를 같이 들어간 주주들도 그럴 테고 채권자들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현물 출자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걸 변태 설립 사항이라고 합니다. 변태 설립 사항. 그래서 이와 같은 변태 설립 사항은 이제 법원이 지정한 검사인이죠. 예. 검사인이 이제 엄격하게 현물 출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게 되죠. 네. 다음 4월 1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1년분의 임차료 12만 원을 지급하였다. 자, 이런 거예요. 내가 현금 줬어요. 현금을 12만 원을 줬다고요. 근데 이걸 현금을 12만 원을 줬는데 그쪽 건물주가 그럼 이걸 전부 다 수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야마돌죠. 그죠? 왜 지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자, 이건과 마찬가지에 이제 대학생들 과외 아르바이트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다 어떻게 하죠? 입금된 날 돈 벌었다고 생각하죠. 예, 입금된 날은 돈을 번 게 아닙니다. 과외비는 대부분 성급이니까 어떤 식으로 나와야 돼요? 자, 부채를 끌어안은 겁니다. 그죠? 그 순간 뭐가 된 거예요? 학부모는 여러분의 채권자가 된 거고 여러분은 학부모에 대한 채무자가 된 거죠.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지금 돈 준 사람이니까 갑이죠. 선급금 잡아야 되는 겁니다. 선급 임차료. 건물주가 갑인가요? 아니면 임차인이 갑인가요? 예, 돈 먼저 주는 놈이 갑입니다. 예. 다음 회계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거 회계법인가요? 예, 회계법인이 있네요. 회계법인이 회계 용역을 제공했대요. 자, 이거 뭐죠? 원출, 매출이죠. 그리고 뭘 받았어요? 캐시로 받았죠?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20만 원 현금. 자, 5월 20일에 급여를 지급했네요. 자, 뭐 일반적으로 갑을 해주진 않으니까 급여 5만 원,
현금 5만 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게 따라오기 버겁다. 이거 앞에서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따라오기 버겁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회계 처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멈춰놓고 쭉 한번 먼저 혼자 써보세요. 앞으로도 지금부터 나오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먼저 쭉 써보고 그 다음에 보시면 훨씬 효과가 높습니다. 다음 답 절대 보지 말고 현장 나와가지고 답이 뭐냐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래요. 자, 7월 1일에 3일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했고요. 이자율이 14%고 야, 아까하고는 좀 다르네요. 아까는 그냥 돈 빌렸다 이런 얘기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자율 약정하고 만기까지 딱 제시를 해놨네요. 그죠? 예, 좋습니다. 7월 1일에 차입금을 빌렸어요. 현금이 들어왔어요. 얼마죠? 현금 10만 원. 차입금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예금을 했고요. 8월 1일엔 또 예금을 했네요. 1일에는 예금을 했는데 얼마? 20만 원을 은행을 했고요. 은행에 예금을 했고요. 12%고요. 12%. 예, 이거 뭐 응답하라 1988 같은 상황인 거죠. 예. 그죠? 예, 지금 만약에 어디다가 돈을 박아서 12%다. 거의 로또죠. 예. 근데 어디 예금에서 12% 받긴 힘든데 어디다가 돈 빌려서 14%는 지금도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RNC 뭐 이런 데 가시면 돼요. 러시안 캐시, 뭐 SM, 사나머니 뭐 이런 데 가시면은 예. 나락을 한번 맛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현금이 나갔는데 이제 정기예금이 된 거죠. 단기금융상품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는 뭐 정기예금이라고 썼나요? 예, 예금이라고 썼네요. 예금 20만 원, 현금 20만 원. 그리고 가끔 진짜 이런 애들이 있는데 나 미치겠는 게 이거 이렇게 빗살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거든. 그리고 가끔 이거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애들도 있냐, 어디 요즘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는 경우 많죠. 이제 엑셀 따라가니까 여기에 데빗, 여기에 크레딧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에 선급 임차료 20 그리고 여기에 뭐 120인가요? 120 현금 120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이렇게 안 쓰면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왜 웃냐? 나 이런 케이스를 못 만날 것 같지? 넌 너무 많이 만난다니까, 진짜로. 진짠데.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 꼭 공부를 하는 것도 국가적인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공부 말고도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공부해오고 책을 보고 뭐 이렇게 펜을 들고 이게 공부가 아니라고. 그죠? 스님이 목탁 두드리는 게 마음 공부 아닙니까? 그게 가장 높은 경지의 공부. 그래서 법정 스님은 공부를 하실 때 연필을 깎으면서 공부를 했대요. 왜냐면은 혹시라도 딴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한눈을 팔면은 손이 배니까. 위대하신 분이죠. 예, 종교 없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기존에 없던. 여기서는 이제 차입금은 14%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원래는 이제 차입금 하면 여기다가 다 기록을 다 해놔요. 그냥 차입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은행? 3일은행.
요거 무슨 은행, 요거 삼정은행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사실은. 예, 이거 구분이 안 되면 큰일 나죠. 이거 12%. 자, 거래를 분개하시오, 전개하시오. 자, 아까 전개하는 거 다 배웠습니다. 현금 계정 복잡하니까 현금 계정 전개하는 거 보여줬으니까 다른 것도 다 전개할 수 있을 거라고. 사실은 이 문제에서는 어떤 행간을 봐야 되느냐, 뒤에서 문제가 연계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잠깐 보죠. 연계되어 있네요. 그럼 바로 가서 보면 되겠네요. 네, 바로 요거를 연결해서 102번을 따라가겠습니다. 102번. 102페이지죠. 102번이 아니라. 자, 102페이지에 들어가서 자, 종합예제의 자료를 이용해서 지금 이거예요. 기말수정 분계를 하래요. 기말수정 분계 뭘 해야 될까? 자, 기중에는 이것만 하고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들 총계정 원장을 보면은 12월 31일자에 이만큼의 분계가 쌓여 있다고. 그러면은 그 이만큼의 분계가 뭐냐? 기중에 반영하지 못한 것들을 반영하는 겁니다. 자, 차량 1년 동안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적 가치가 하락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차량을 이용해서 돈 벌었을 테니까 그 수익에 대응시키는 차량에 대한 비용화 과정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걸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자, 차량에 잔존 가치가 없다 그랬고 정액법이라고 했으니까 잔존 가치 없이 상각해주면 되는 거죠. 빵원으로. 100원을 빵원으로. 언제? 5년 동안. 지금 얼마나 썼다? 5년 중에 1년을 썼죠. 그죠? 그럼 100만 원의 5분의 1. 아니, 100만 원이 아니죠. 100의 5분의 1. 이거 공색에 띈 거니까 10만 원이죠. 10만 원의 5분의 1. 2만 원만큼을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수정분계사항은 노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2만 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못 보던 거를 하나를 쓸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뭘 쓸 거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쓸 거예요. 지금은 친절하게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써주잖아요. 다음부터는 감누 이렇게 씁니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짓을 할 거고요. 뒤에서 다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선급 임차료로 12만 원을 1년분을 줬어요. 1년분을 줬는데 지금 9개월을 썼죠. 그럼 이제 9개월 치는 누구 거예요? 이제 임대인 거예요. 나는 임차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간이 9개월만큼 떠났으니까 그 채권도 9개월만큼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 자산도. 그러면은 선급 임차료 9만 원어치를 비용 처리해 줘야 돼요. 임차료, 뭐 임차료라고 쓰셔도 되고 임차료 비용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구분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봅시다. 급여 뭐 썼을 거고요. 차입금, 차입금이죠. 돈 빌렸죠. 돈 갚아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내년 6월 30일에 줄 거라는 거예요. 그죠? 내년 6월 30일에 줄 거니까 아직은 돈 줄 의무가 안 생긴 겁니까? 아니죠. 1년을 쓰는 대가로 14%만큼의 차입금을,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내기로 했는데 지금 내가 얼만큼 썼죠? 6개월 썼죠. 그러면은 6개월치만큼의 이자 비용은 이미 발생해 버린 거죠. 다만 내가 지급하지 않았을 뿐. 이게 발생주의라고요. 자, 그래서 이자 비용이 발생했어요. 일단 얼마만큼? 100에 이거잖아, 이거 100에 14%에 12분의 6만큼이요. 그죠? 그러면은 7? 그죠? 7이 되는 거죠. 근데 자, 이거를 지금 지급하는 겁니까? 6월 30일까지 기다렸다 지급하는 겁니까? 기다렸다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지급 이자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또 우리에겐 아름다운 소식도 하나 있잖아요. 자, 이제 아직은 돈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돈 받을 권리가 이만큼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뭡니까? 이건 수익이니까 뭐야? 대변에 써줘야 되죠? 이자 수익 얼마만큼? 200에 12%에 12분의 자 6이라고 쓰고 싶죠? 예. 회계를 할 때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틀리게 돼요. 언제까지 틀리느냐? 저는 일단 지금까지 틀리고요. 예, 뭐, 틀려요.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이 이게 하다 보면은 막판이 되면 약간 흥분하거든요. 예, 뭐 그럴 때 있어요. 괜찮아요. 예, 저랑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이제 세무사님이 한 분 계신데, 예, 그분은 이제 플러스 유보하고 마이너스 유보 바꿔서 쓰시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그 형이나 나나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예,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예, 그리고 자, 이자 수익인데 내가 아직 받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미수이자, 받을 숫자죠. 미수이자. 그래갖고 200에 12%면 24네. 24에 12분의 5니까 10이네.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기말수정분계 사항을 보면은 선급 비용을 임차료로 지금 저하고 회계 처리 방식이 다르죠? 뭐가 다르죠? 아까 아마 그러면은 앞 문제로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결산종합 사례에서 책에서는 어떻게 했죠? 12만 원을 비용 처리했죠? 선급금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비용으로 12만 원을 전부 다 잡았다가 그 중에 3만 원만 비용을 취소시켜 준 거죠. 이 책에서는 저는 12만 원을 자산화했다가 쓴 만큼만 비용 처리한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그럼 비용은 얼마나 많이 나와야 되고 9만 원 나와야 되고, 그리고 선급금은 얼마만큼 있어야 되고 3만 원만큼 있어야 되고, 똑같은 거죠. 결론은. 다만 어떻게 가느냐. 결국에 회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단기의 성과 그리고 기말의 재무 상태, 그걸 적정 금액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초 금액을 기말 금액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그냥 회계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도 있고요. 또 그래서 편하신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처음부터 이게 비용이 확 떨려 있으면 약간 마음이 안 좋아요. 예. 또 어딨지? 그죠? 그래서 수정분계 사항은 다음과 같고요. 예, 뭐 이자 비용 했고, 미수수익 또는 미수이자, 예, 괜찮습니다. 뭐 미수수익이라고 쓰셔도 되고 미수이자라고 쓰셔도 되고, 미지급 비용 쓰셔도 되고 미지급 이자 쓰셔도 되고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이거 이제 잠깐 다시 봐야죠. 이거를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걸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차량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고요. 물론 회계 기준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거를 차량으로 이거는 두 가지 생각으로 하면 돼요. 만약에 차량을 그냥 까게 되면은 나중에 재무상태표에 차량 80 이렇게 나와요. 왜? 계정잔액이 써질 테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감가상각 누계액 20 해가지고 80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거 지금 대변 아닙니다. 차변에 대한 마이너스 계정으로 나와요. 이렇게 써놓으면 또 헷갈리는구나. 이렇게 써있는 원래.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얘는 80짜리를 사온 건지 80이 된 건지 구분이 안 되죠. 이거는 100짜리를 사와갖고 20만큼 썼다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더 정보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겠습니까? 당연히 이 노란색의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용하는 방법을 쓴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들이 이제 몇 개 있습니다. 자, 수정분계를 전기하세요. 예, 전기는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전기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거 제가 강의 찍다가 이제 밤새워 쓰러져요. 예, 전기는 직접 하시고요. 뭐 여기 답도 잘 나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계정의 마감 요거를 지금 꼭 봐야 되죠.
아, 예, 해보겠습니다. 예. 왜 그랬냐고요? 하기 싫어가지고. 예, 가르치기 싫은 건 아니고요. 예,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거밖에 못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탄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일단 계정의 마감이라고 하는 거는 단기 거를 이제 차기 거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죠. 재무상태표 계정하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구분이 되죠. 자, 재무상태표 계정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책으로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현금이 있어요. 현금이 있고 차입금 계정이 있어요. 여기서는 뭐 각종 수익 계정이 있을 것이고 이제 비용 계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뭐 예를 들어서 현금 계정이 뭐 20, 뭐 30, 뭐 이렇게 돼 있다가 10 이렇게 돼 있고, 자, 차입금 계정은 뭐 50, 뭐 20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할 거고, 자, 수익 계정은 뭐 60에다가 뭐 수익을 중간에 한번 취소도 해주고 뭐 20 뭐 이렇게 했다고 할게요. 비용 계정은 뭐 40 잡았다가 뭐 10을 뭐 비용을 취소해줬거나 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재무상태표의 기말에 작성돼서 다음 기 재무제표의 기초금액으로 반영돼야 되는 거는 50이 기초에 있던 것과 증가액을 더하면 50인데 10만큼이 감소했으니까 4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마감 분기를 어떻게 끊어주느냐, 이렇게 쓰는 거죠. 40 여기다가 40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이제 현금에 대한 차기 2월 그리고 요거는 전기 2월.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X2년도의 재무제표의 금액이라면 요거는 X1년도의 재무제표의 금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X1년도의 현금하고 X2년도의 현금은 다른 겁니다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엑셀 시트를 쭉 내리다 보면은 요 기말 잔액이 이쪽으로 이전된다. 그래갖고 그냥 그런 형식적인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차입금도 마찬가지죠. 50이 있었는데 20을 갚았어요. 그러면은 이 30만큼이 다음 기의 차입금으로 남아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반대로 이제 차기 2월이 30만큼 이제 전기. 나 이렇게 글씨 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기 재무제표에 현금이 40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초잔액 40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차입금 기초잔액 40이 있어야 되는 거죠. 30이죠, 30. 그럼 자, 현금 다음 기 재무제표에, 그러니까 계정별 원장에 사실 계정별 원장은 다음 기 전기하고 차기의 구분이 없는 거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이게 1월 달이었다면은 2월 1일에 현금 40.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전기 2월. 영어로 뭐 bring down 뭐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차입금은 2월 1일에 30 전기 2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기 재무제표에 전기 계정별 원장에 240이 여기로 옮겨진 거고요. 여기서 계정별 원장에 30이 여기로 옮겨진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정별 원장에 이제 계정별 원장의 차대변을 맞춰가지고 소멸시켜 주는 거, 요거를 마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수익비용 계정은 조금 형태가 달라요. 왜냐?
이거는 다음 기 기초에 뭘로 들어가야 되죠? 수익과 비용은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계정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는 이거를 집합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옮기게 돼요. 인컴 서머리라는 계정으로. 그래서 얘 마감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전기의 수익은 차기의 수익과 무관하죠. 재무상태표 계정에서는 전기현금도 단기의 현금이고 전기 기기장치도 단기의 기기장치고 전기의 차입금도 단기의 차입금이지만 손익계산서에서는 서로 다른 계정이죠. 그래야지 기간별로 성과를 평가하게 될 테니까. 그럼 요게 4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 40 집합 손익 4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여기 30이 나와야 되는 거죠. 30이. 그럼 비용 계정에다가 비용 계정에 대변에다가 30을 써줘야 되죠. 비용 30 그리고 집합 손익 3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익 계정은 60 60 없어지는 거고 비용 계정 40 40 없어지는 거죠. 재무상태표에 반영할 금액이 없죠. 아니, 재무제표에 반영할 금액이 없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미쳤나 봐요. 재무상태표에만 반영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수익이 반영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예. 그러면은 자, 이제 집합 손익 계정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집합 손익 계정이 40 발생한 거죠. 뭐 때문에? 수익 때문에. 그리고 집합 손익 계정이 30 차변에 반영되는 거죠. 뭐 때문에? 비용 때문에. 그죠? 자, 하지만 재무제표를 보면서 우리는 집합 손익이라는 계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얘는 임시 계정인 거죠. 얘를 결국에 잉여금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집합 손익이라는 계정이 10이 없어져야 되죠. 어디로? 이익잉여금. 그러면서 이 가계정을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집합손익 10 이익잉여금 10 이렇게 해줘서 차기의 이익잉여금을 늘리게 된다. 석호 이해되니? 요건 좀 뭐야 처음에 보는 애들이 좀 생소해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요거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요렇게 한번 쫙 한번 잡아줄래? 됐고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다 쓰는 거를 제가 어디서 해볼 거냐면은 지금 여기는 이제 개념을 설명하는 단원이고 이제 뒤에서 가면서 이제 상거래 기업 결산을 하면서는 제가 하나하나 다 써볼 겁니다. 자, 다음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작성. 예, 뭐 보시면은 포괄손익계산서의 작성 뭐 종합예제를 이용해서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는 아니한 이야기들이 막 아니하네요. 예, 아니하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안 할 수가 없죠. 좋은 문제를 한번 봅시다. 사실은 큰 개념을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해보는 게 좋은데 여기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잘 반영이 안 돼 있네. 이게 답이 써 있으면은 애들이 이거를 집중해서 안 본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겠지. 아,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